경제 뉴스 보다 보면 양적 완화, 영어로는 QE라고도 하죠. 이게 자주 나오잖아요. 네, 그렇죠.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거라는데 이게 정확히 뭘까요? 비유하자면 경제가 정말 안 좋을 때 쓰는 어떤 응급 처방 같은 걸까요? 네. 응급처방. 아주 괜찮은 비유인데요. 그러니까 보통 쓰는 금리 인하 같은 걸로는 약발이 안 먹힐 때 아주 심각한 위기 때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는 겁니다. 직접요? 어떻게 하는 거죠? 그 중앙은행이요. 시중은행 같은 금융기관들한테서 국채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묶어놓은 증권, MBS라고 하죠. 이런 자산들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거예요. 아, 사들인다. 네. 그러면서 그 대가로 은행 계좌에다가 말 그대로 새로 찍어낸 돈을 넣어주는 방식입니다. 시중의 돈의 양 자체를 확 늘리는 거죠? 기준금리를 거의 0%까지 내렸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, 그럴 때 쓰는 마지막 카드 같은 거군요. 맞습니다. 더 이상 금리 내릴 곳도 없는 상태? 전문가들은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네네. 물가가 막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크거나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아예 돈이 안 돌아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것 같을 때 그럴 때 쓰는 거죠. 꽉 막힌 혈관에 피를 강제로 막 흘려보내는 그런 느낌이네요. 그렇죠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중앙은행이 은행 계좌에 그냥 숫자를 이렇게 입력해서 돈을 넣어준다는 게 사실 좀 신기하게 들리는데요. 네, 사실 그렇죠. 중앙은행의 이제 발권력을 이용하는 거니까요. 이게 실제로 그럼 얼마나 크게 이루어졌던 건가요? 미국 사례가 워낙 유명하잖아요. 맞아요. 대표적인 게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죠. 미국 연준, 페드라고 하죠. 여기서 QE1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처음 시작했고요. 파산 막으려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. 네. 그걸로도 부족해서 QE2, 또 그 다음에는 2012년인가요? 그때는 아예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매달 850억 달러씩 사겠다. 이런 무제한 QE3까지 갔었죠. 매달 850억 달러요? 와. 네, 그러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정말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. 불과 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4조 달러 이상을 풀었어요. 이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5천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. 5천조? 상상도 안 되는 규모네요. 그 많은 돈들이 그럼 다 어디로 흘러들어갔을까요? 원래 목표는 그 돈으로 경기를 살리려는 거였을 텐데요. 네, 원래 목표는 당연히 그거였죠. 중앙은행이 국채 같은 걸 사주면 그만큼 시중 금리가 내려가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기업들이 대출받기 쉬워지니까 투자를 늘리고 또 개인들도 대출받아서 집을 사거나 소비를 늘리고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. 네. 그리고 또 그 풀린 돈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자산 가격을 좀 올리는 효과도 기대하고요. 통화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그 나라 돈 가치는 좀 떨어지니까 수출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. 이론적으로는 그렇군요. 소비랑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도 만들고 결국 경제를 회복시킨다. 네, 그런 그림을 그린 거죠. 하지만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의도대로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.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부작용은 없었나요? 이게 혹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랑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?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. 가장 큰 우려 그리고 비판이 그거죠. 그 막대하게 풀린 돈이 공장을 새로 짓거나 사람을 더 뽑는 이런 실물 경제로 흘러가기보다는 네.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만 너무 많이 흘러들어가서 거품만 키운 거 아니냐.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. 자산 거품이요? 네. 결과적으로 보면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이른바 양극화 문제죠. 이걸 더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많고요. 양극화 심화?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이렇게 풀린 돈 때문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. 이런 인플레이션 위험도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고요. 그렇죠. 돈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니까. 네. 게다가 한번 이렇게 돈 푸는데 맛을 들이면 나중에 이걸 다시 걷어들이는 거, 소위 출구 전략이라고 하잖아요.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. 출구 전략. 혹시 2013년에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를 좀 줄이겠다, 테이퍼링이라고 하죠. 이걸 살짝 언급만 했는데 전 세계, 특히 신흥국들 금융시장이 막 엄청나게 흔들렸던 거 기억나세요? 네네, 기억납니다. 테이퍼 텐트럼, 긴축 발작이라고 했었죠. 맞아요. 그게 바로 시장이 얼마나 중앙은행의 돈 풀기에 의존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죠. 그만큼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요?
한국은행도 미국처럼 이런 양적 완화를 직접 했었나요?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처럼 직접 국채를 막 대규모로 사들이는 그런 교과서적인 의미의 양적 완화를 공식적으로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. 아, 없군요. 왜 안 했을까요? 우리 경제만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죠. 그렇군요. 대신에 이제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특정 시장, 예를 들면 회사채 시장이 불안해지면 그 회사채를 사준다거나 아니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좀 선별적인 방식들을 사용했습니다. 아, 전면적이 아니라 선별적으로. 네, 이름은 뭐 양적 완화라고 붙이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안정시키려는 비슷한 효과를 목표로 한 조치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. 들어보니까 이 양적 완화라는 게 참 위기를 넘기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인 건 분명한데 동시에 자산 거품이라든지 불평등 심화 같은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 정말 양날의 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 당시에는 분명히 급한 불을 끄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풀려난 그 엄청난 유동성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경제 현상들,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자산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것들에 씨앗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. 네.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과연 그 막대한 돈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았을까? 그 빛과 그림자를 좀 더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